안녕하세요. 천사 같은 아들, 그리고 듬직한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엔 정말 이만하면 살만하겠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작부터 살만하다는데 뭐하러 여기에 사연을 보냈나 싶으신가요? 제가 지금처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까지 산전수전을 겪었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30대 후반 나이에 참 별일이 많았구나 하실 거예요. 저는 산 좋고 물 좋은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늘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때가 떠오를 정도랍니다. 특히 제 여동생은 제가 쓰던 물건을 대부분 물려받으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답니다. 시골이라는 동네 특성상 학교가 많지 않았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입던 교복을 여동생한테 물려주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교복 맞추러 간다고 들떠 있는데 제 여동생은 세탁소에 맡긴 교복을 찾아오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와, 나 이제 언니만큼 키 커서 딱 맞겠다. 나 이거 입고 언니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언니 교복 물려받는 거 싫지 않어? 엄마랑 내일 가서 그냥 새로 하나 맞춰 입을까? 왜? 난 똑똑한 언니 교복 물려받아서 언니처럼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도 언니처럼 공부 잘하고 싶단 말이야.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마음대로 교복도 못 사주고 정말 미안해. 엄마 왜 울어? 가족끼리 옷 좀 같이 입는 게 뭐 어때서? 엄마 울지 마. 나 진짜 괜찮다니까. 엄마는 씩씩하게 말하는 여동생을 보면서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때는 엄마의 눈물을 이해 못했는데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왜 우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남들만큼 못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참 돈이 뭐라고 사람을 비참하게 하더군요. 게다가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았어요. 당연히 돈이냐 공부냐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집안 형편상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과감하게 대학교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런 제 결정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급기야 저만 따로 불러서 아버진 진지한 목소리로 절 설득하기도 하셨어요. 혜경아, 이 애비가 어떻게 해서든지 등록금 마련할 테니까 대학교 가. 너 공부 더 하고 싶어 했잖아. 아빠 아니야. 요즘 뭐 대학 나와봤자 좋은 회사 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가. 난 그냥 빨리 돈 벌고 싶어. 공부도 교복 입을 때나 재밌는 거지. 우리 큰딸 얼마나 똑똑한지 이 애비가 다 아는데 학교를 안 간다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벌어올 테니까 대학 가서 공부해.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이렇게 돈 벌러 갈 수 있는 것도 엄마랑 아빠가 이만큼 다 키워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집에 손 벌리기 싫어서 이런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줄 거니까 내 꿈 막지 마.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절 믿는다고 말해주셨어요. 눈에 눈물까지 맺힌 채 말하던 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교 입학을 포기했던 저는 곧장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너무 없이 자라서 그런지 돈은 거의 안 쓰고 대부분의 돈은 저축했었어요. 가난해서 불행한 건 아니었지만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막내 남동생은 전문대학교에 입학했고 여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생산직으로 취직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이 좀 생기자 남동생을 챙겨주기 바빴어요. 전문대학교였지만 그래도 공부에만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챙겨줬었어요. 한 번은 밥 굶고 다니지 말라고 용돈을 조금 보냈더니 남동생이 저한테 전화해 놀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누나, 뭐하러 돈을 보냈어?
엊그제 작은 누나가 용돈 보내줘서 아직 부족한 거 없어. 아, 정말? 난 너 돈 없다고 아르바이트 하러 갈까 봐 보낸 거지. 누나들도 힘들게 돈 버는데 용돈 그만 보내. 나 정말 괜찮아. 남동생은 혼자만 공부하고 있는 걸 엄청 미안해했어요. 그런 상황에 저랑 여동생이 용돈까지 보내니까 엄청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남동생은 늘 식구들이 모이면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꼭 취업해서 갖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만큼 저희 삼남매는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하면서 지내는 사이였답니다. 이런 우애마저 없었다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모자라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하나라도 인생이 사라진다는 걸 전 가족들을 통해서 자라는 내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사람을 볼 때 무엇보다도 인간 됨됨이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직장 동료가 소개팅을 해준다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어떤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때 동료 소개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일반 생산직인 저와 달리 남편은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저와 대화도 잘 통했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어제 본 것처럼 대화가 편해져서 자연스럽게 연애까지 이어졌죠. 그렇게 1년쯤 만났을 때 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검진을 올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오신다니까 남편이 부모님 마중을 나가겠다며 말하는 겁니다.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신다는데 내가 당연히 마중 가야지. 몇 시쯤 오신다고 얘기하신 시간 있어?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나중에 정식으로 자리 만들어서 만나자. 에이, 그건 아니지. 그래도 서울까지 오신다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서울길 낯설고 복잡하실 텐데 내가 차로 모셔서 데려다 드릴게. 병원 검진 받으러 오시는데 편히 가셔야지. 그때 저는 남편이 처음으로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속 깊고 훨씬 더 배려가 깊은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답니다. 하지만 이때가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사건은 아니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시점이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계속 몸이 안 좋다고 잔병치를 하던 엄마가 그때 검진을 받으러 오셨던 건데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였던 때였어요. 특히 아버지는 엄마 병세가 깊어질수록 같이 말라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병마와 싸우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엄마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한테 말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집만 되는 것 같아.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치료도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들이 여기 있는데 뭘 포기해? 내가 절대 포기 못해. 당신 건강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힘내. 아버지는 무서움에 떨고 있는 엄마 옆에서 끝까지 괜찮을 거라며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런 아버지 곁에는 저희 삼남매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이란 병은 참 무서운 병이었어요. 온 가족이 간절하게 빌었지만 엄마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서울로 엄마를 모시고 올라와 병간호에만 매진할 만큼 지극정성이었지만 엄마는 그런 아버지만 두고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장례식 기간 내내 식음을 전폐할 만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어수선해질 수도 있었지만 그때 남편은 결혼 전이었음에도 장례식장을 지켜줬어요. 슬픔에 잠긴 저희 가족을 대신해 손님들을 안내도 하면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니까 죽을 직접 사서 아버지를 챙기기까지 했어요.
아버님, 죽이라도 좀 드세요. 뭘 좀 드셔야 힘을 내시죠. 아무것도 넘어가질 않아. 내가 죄인이야. 조금만 더 일찍 알았어도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지 않을 텐데 내가 죄인이야. 아버님은 충분히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런 모습 장모님이 보시면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숟가락이라도 드세요. 이러다 아버님도 쓰러지시겠어요. 남편은 3일 휴가까지 쓰고 장례식장을 지켰어요. 결혼 전이라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끝까지 엄마의 빈소를 지켜주면서 가족들을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남편에게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이런 모습을 본다면 결혼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준 남편과 자연스럽게 미래를 그리게 됐어요. 그 후 2년 정도 지나 전 힘든 시기에 제 곁을 지켜준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남편과 저는 집안 경제 상황도 비슷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생산직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도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큰 대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저보다 월급이 좀 더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시댁은 경제 상황이 저희 집과 달리 편하게 사는 그런 시기였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시댁 식구들 생활비, 대출금 등 부담하고 있는 게 많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신우의 대학 등록금까지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넌지시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 예전에 청소일 하시다가 다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일 못하게 되면서 내가 생활비 좀 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프신 엄마 계속 일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또 그만큼 잘 버니까 집안에 보탬이 돼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 남편은 일찍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는 다친 엄마를 걱정하면서 묵묵하게 자식된 도리를 하는 남편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돈을 아무리 잘 번다고 해도 선뜻 가족을 위해서 돈 쓰려고 하면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가치관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지 남편이 저랑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이 평안해야 밖에서 무얼 해도 다 잘 풀린다고 믿었거든요. 그때 제가 시댁에 인사 갔을 때도 시모를 처음 만났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당시에 시댁에서 결혼 날짜, 신혼집에 대해 대략적인 상의를 하는데 시모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뜸 제 손을 잡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서방 일찍 죽고 우리 자식들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결혼할 여자를 데려올 만큼 다 컸네. 참아 기도해라. 우리 아들이 이제 29살인데도 난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어머님 마음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동안 같이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떠나고 아들, 딸 품에 끼고 지금까지 셋이 살았는데 저렇게 장성한 아들이 출가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내가 솔직히 놓아주고 싶질 않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마음적으로 적응할 때까지만 한 몇 년만이라도 같이 이 집에서 살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는 간절한 목소리로 같이 살자고 말하는 시모의 부탁이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20살 이후론 부모님과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과연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게 괜찮을까 의문이었습니다. 혼자서 산 기간이 있다 보니까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게 괜찮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간절하게 부탁하는 시모를 보니까 그때는 저도 떠난 엄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날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며 시댁을 나왔어요. 그래서 남편과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대출받을 금액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의 손벌릴 처지도 아니라 모은 돈에서 해결해야 했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고민이 커질 때쯤
시모는 저한테 따로 전화까지 하면서 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때는 시모가 정말 절 순수하게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모가 반갑게 건 전화를 반갑게 받았어요. 어머님,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전화를 다 주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지. 너 이맘때쯤 감기 잘 걸린다면서? 내가 집에서 직접 담근 유자청이 있는데 와서 가져가라고. 온 김에 나랑 밥도 같이 먹고 가. 정말요? 저야 감사하죠. 내일 집으로 들릴게요. 그때가 초겨울이었는데 그맘때 감기로 고생하는 제 얘기를 시모한테 남편이 했던 거예요. 그걸 시모가 듣고 기억했다가 절 챙겨주겠단 거였죠. 이런 세심한 챙김이 전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엄마가 떠난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달까요? 게다가 시댁에서 시모와 둘이 밥을 먹고 나오는데도 불편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신혼집을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대출받아야 될 금액이 너무 크지 않아? 이러다 이자까지 생각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런가?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모아둘 걸.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 우리 그냥 어느 정도 목돈을 모을 때까지 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낼까? 돈 좀 모아서 분가하면 대출금 부담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래? 괜찮겠어? 생각보다 어머님이 나도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나도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아서 노력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하니까 대출금으로 골치 썩던 남편은 기뻐했어요. 저도 당장 매달 나갈 돈이 줄어드니까 부담을 덜어서 마음은 편했습니다. 시댁에서 목돈만 모아서 독립하면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하지만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결혼했지만 제 결혼 생활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힘든 나날이었어요. 초반엔 정말 아무런 탈 없이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저나 남편 둘 다 회사를 다니니까 집에만 있는 시모와 부딪힐 일이 크게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시모를 대면하는 일이 더 많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일찍 퇴근한 김에 시장을 봐왔는데 시모가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더니 제 시장 바구니를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식탁에 시장 봐온 물건들을 다 쏟아내더니 갑자기 오이를 하나 집어들면서 까탈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오이를 마트에서 산 거야? 저기 마트 뒤에 시장으로 가면 500원이나 싸게 살 수 있는 거 몰라? 다른 거 사다 같이 산 건데 오이만 사러 시장까지 누가 가요? 얘 좀 봐라. 너 땅 파면 500원 나와? 어? 티끌 모아서 태산이란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냐고.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집을 살 거 아니야. 저는 시장 봐온 물건으로 트집을 잡는 시모가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편하자고 마트 가는데 그 500원 아끼겠다고 시장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의 말에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죠. 어머님, 제가 집에서 쉬다가 시장 보러 간 것도 아니고 퇴근길에 간 건데 그런 걸 어떻게 다 신경 써요. 저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못 사는 거야. 알겠어? 너 내 아들 통장까지 받아가서 혼자 관리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돈도 우리 아들이 더 버는데 돈 맛봤다고 막 쓰는 거 아니지? 어머님, 저 그렇게 돈 헤프게 관리 안 해요. 저도 사회생활 경험 없는 것도 아닌데 돈 벌기 어려운 거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저희 부부고 살림도 제가 도맡아 하는데 제가 관리하는 게 맞죠. 절대로 허투루 쓸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시모는 불편한 신기가 보이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전부터 시모가 돈덩거리긴 했어도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이 사건으로 인해
저한테 어떤 폭풍이 불어닥칠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대체 단돈 500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시몬은 제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제일 궁금해했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이 월급날이라 소고기를 사서 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식구들이랑 다 같이 먹으려고 사온 건데 시몬은 잘 먹다가 뜬금없이 저한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에미야, 근데 넌 월급이 얼마나 되냐? 우리 아들보다 네가 덜 벌지? 그렇죠. 아무래도 남편이 저보다 회사가 더 좋잖아요. 그리고 복지도 더 좋은데 저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거의 100만 원 넘게 차이 날걸요? 넌 입에 풀칠한 만큼 벌면서 무슨 횡재야? 안 그러니? 갑자기 돈 좀 생겼다고 막 쓰기만 해봐. 그땐 우리 아들 통장 내가 관리할 거다. 알겠니? 갑자기 밥 잘 먹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남편도 절 보면서 같이 황당한 표정을 지을 만큼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고기를 굽다 말고 시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부부 돈 관리는 아내한테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치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렇게 날선 얘기를 하세요? 난 그냥 요새 뉴스 보니까 요즘 여자들이 보통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지. 어떤 집은 아내가 돈 관리한다고 남편 월급까지 가져가서 관리하더니 돈 들고 날랐다잖아. 그게 남 일이라는 법이 있어? 사고는 갑자기 나는 거라니까. 그럼 엄만 이 사람이 돈 들고 나를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 나보다 월급 적어도 돈 알뜰살뜰 잘 모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돈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 부부 돈 관리에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난 너 걱정돼서 한 소리지. 내가 꼬투리 잡아서 싸우자고 한 소린 줄 알아? 좋은 소리도 계속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게 그냥 두세요. 시모는 남편이 선을 그으면서 말하니까 서운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우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더니 갑자기 절 한번 흘겨보는 겁니다. 그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신혼 초반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랑 남편이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시모 눈살에 정말 괜한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신우였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우편물이 한꺼번에 왔는데 신우가 저희 부부 허락도 없이 남편 카드 명세서를 보고 있던 겁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신우가 식탁에서 책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뭘 그렇게 자세히 보나 봤더니 글쎄 남편 카드 내역서라서 전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가씨, 왜 저희 카드 내역서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서로 숨겨요. 뭐 사지 말아야 할 거라도 샀어요? 따지고 보면 이 카드 오빠가 결혼하기 전엔 제가 쓰던 우리 오빠 카드예요. 그땐 그랬다고 해도 지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카드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 보면 어떡해요? 제가 아가씨랑 카드 내역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까 시모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일이냐면서 아가씨를 보면서 물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모를 보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것 좀 봐. 백화점에서 19만 원 쓴 것 좀 보라니까.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 세원이가 나보고 카드 내역서 왜 보냐고 막 화내고 있잖아. 뭐? 19만 원? 아니 넌 공장에서 일하는 애가 백화점에서 살 게 뭐가 있다고 19만 원이나 되는 돈을 써? 이거 뭐 산 거야? 빨리 말해. 이거 뭐냐고? 아가씨 말에 시모는 잔뜩 화가 난 채 저한테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그 돈으로 뭘 사는지 진짜 궁금하세요? 말해드려요? 당장 말해봐. 이거 어디 쓴 건데? 그거 남편 겉옷 산 거예요. 맨날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길래 제대로 된 옷 하나쯤은 있어야지 싶어서 산 거라고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그거 산 게 그렇게 문제예요? 뭐? 우리 아들 옷 산 거라고?
네, 백화점에서 무슨 여자 옷만 파는 줄 아세요? 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신 건데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시모는 꼬리를 내리면서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 옷 산 거면 됐네. 내가 추궁해서 미안하게 됐다. 제대로 사과해 주세요. 저 이렇게 사사건건 의심받고 추궁받는 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래, 그래. 알았다고. 이런 거 안 볼 테니깐 지지고 볶든 알아서 해. 시모는 제가 남편 새로 산 외투까지 보여주면서 말하니까 신우랑 같이 꼬리를 내렸어요. 정말 제가 사치라도 부려서 이런 오해를 받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 생트집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시모는 제가 사치를 부려서 지원받던 게 끊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결혼한 아들이 주는 생활비에 용돈까지 챙겨주는 게 흔합니까? 기왕 같이 사는 거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건데도 시모는 저를 감시하듯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날 사건으로 남편까지 나서서 노발대발한 결과 시모와 신우는 그 후로 돈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어요. 이것도 다 맞춰가는 과정이겠지 싶어서 남편과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확실히 잘 모이고 있어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었죠. 어릴 때 제가 힘들게 커서 그런지 저는 돈 모으는 게 1순위였나 봐요. 시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남편이 제 편에서 항변을 해주니까 지낼만 하더라고요. 아마 중간에서 제 역할 못하는 남편이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 문제를 떠나서 저희 부부한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결혼 3년 차였는데도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꿈꾸는 저희 부부는 검사도 받아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던 겁니다. 그때 저한테 가장 눈총을 준 사람이 옆에 있던 시모였어요. 시모는 저만 보면 돈 아니면 손주 타령을 하기 바빴습니다. 시모는 TV에서 갓난아이만 나와도 저 들으라는 식으로 비꼬면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시집가서 애 낳아야지. 억척스럽게 돈만 벌면 뭐하고 살아? 애가 없으면 부부가 무슨 재미로 살아? 저러다가 돈 들고 나르려는 거 아니야? 보통 작정하고 튀는 애들이 애가 없어서 잘 도망가던데.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찔려? 하긴 너도 여자 구실 못하고 있는데 찔리기 하겠지. 남의 집 대 끊어 놓으려고 결혼했어? 시집 왔으면 애를 낳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었으면 저도 진작에 임신해서 아이 낳고 살았겠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여잔데 어떻게 여자 구실이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다 널 위해서 해주는 말이잖아. 남자가 가정에 마음 붙이려면 애가 있어야 한다니까. 남들은 다 며느리들이 예쁜 손주 잘만 낳던데 넌 뭐가 문제야? 애 못 낳는 며느리 누가 좋아해? 제발 부부 일에 그만 좀 참견하세요. 저도 속상하고 답답해요. 근데 꼭 어머니까지 이러셔야겠어요? 그날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한바탕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오죽했으면 제가 화를 냈겠습니까? 저도 최대한 좋게 풀고 싶었는데 시모가 매번 저렇게 저한테 애 못 낳는 며느리 누가 좋아하냐며 절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다 정말 남편까지 껴서 집안이 발칵 뒤집힐 만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미역국을 끓였는데 시모가 아침 식탁에 있는 미역국을 보고는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애라도 낳았어? 웬 미역국이야? 뭘 했다고 미역국을 먹어? 시모는 왜 미역국을 끓였냐면서 제게 뜬금없이 화를 내더군요. 미역국이 끓이기 어려운 국도 아니고 꼭 무슨 날이어야만 먹는 건가요? 그래서 남편이 시모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꼭 누구 생일이어야만 미역국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침인데 국 있으면 좋잖아요. 저 나이쯤 됐으면 애 낳고 미역국을 먹어야지. 아휴, 아침밥 먹겠다고 미역국을 먹어? 누구 염장 지르니?
엄마 왜 그래요, 아침부터? 남편도 시모의 말에 짜증난 말투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한테 억울한 목소리로 말하게 됐어요. 손주 보고 싶으신 마음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근데 어머님보다 더 아이 원하고 있는 사람이 저라고요. 저 그럼 일도 그만두고 컨디션 관리만 할까요? 그러길 바라세요? 회사를 왜 그만둬? 뭐 그런다고 애가 생겨? 어머님이나 아가씨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일에 집안일에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서 생기래도 안 생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꾸 이러시면 저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 할게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시모는 크게 당황한 눈치였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 번다고 해도 시모는 아마 남편 혼자 돈 버는 꼴은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제 예상이 적중하듯 시모는 깨갱하면서 말하더군요. 그래, 일단 진정하고 내가 말이 좀 심했어. 됐지? 사과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하게 신경 꺼주세요. 내가 선 넘었어. 미안하다. 회사는 그냥 다니고 내가 집안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마. 회사 그만두지 말고 다녀. 시모는 제가 아들 돈 쓸까봐 전전긍긍하는 시모가 제가 전업주부를 한다니까 벌벌 떨 만큼 싫어했어요. 그 이후 시모는 아이로 트집을 잡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여전히 돈 문제로는 자주 다퉜지만 그것도 남편이 중재를 잘하는 덕분에 조율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남편은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됐어요. 남편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아했고 양가 어른들도 오랜 기다림 끝에 들려온 소식에 모두 축하해 줬답니다. 그렇게 첫 손자인 만큼 시모도 저한테 엄청 신경을 써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아이가 커갈수록 행동하는 게 다른 아이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잘 웃지도 않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한 2살쯤 됐을 때까지도 아이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의주야,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좀 봐. 아이한테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하는 때였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른 우주의 반응에 겁이 나기 시작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까지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오랜 시간 기다렸던 제 아이는 자폐 진단을 받은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절 달랬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고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저와 남편은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산통을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죠. 시모는 우주가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걸 알고 저만 보면 타박을 하며 화를 냈어요. 우리 집안에 대대손손 장애가 있던 애는 없었어. 네 씨가 잘못된 게 분명해. 너 만나고 이렇게 된 거잖아. 아유, 쪽팔려. 우리 아들 인생 망했네, 망했어. 집에 장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집안이 거덜난다는데 어쩔 거야? 시모가 밖에서 술을 한잔 했는지 거실에서 아이를 보던 저를 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우주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우주를 안고 달래면서 시모한테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우주가 다 듣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그리고 뭐 애는 저 혼자 낳았어요? 왜 저한테 시타령을 하세요? 그럼 누구 탓을 해? 네가 품은 네 새끼잖아. 제가 우주 키워달래요? 어머님한테 잠깐이라도 애 맡긴 적도 없어요. 한 번 더 우주 앞에서 소리 지르면 저희 집 나갈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며느리 무서워서 못 살겠네.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네.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까 시모는 가슴팍을 치면서 우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시모가 그동안 우주가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우주를 잡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아직 3살밖에 안 됐을 텐데도 시모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와 남편도 독립하려고 시도했었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외롭고 힘들다면서 저희 발목을 붙잡으셨어요. 심지어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면서 알아눕기까지 해서 매번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도 시모가 우주를 너무 미워하니까 참다 못해 한마디 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시모와 골맞던 갈등이 제대로 터지고만 사건이 터졌어요. 정말 터질 게 터진 듯 큰 싸움이었습니다. 우주가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우주한테만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골에 홀로 있는 아버지도 찾아뵐 시간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만 하면서 지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심한 몸살로 고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한테 전화해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빠, 나 몸살이 나서 오늘 가기로 했는데 못 갈 것 같아. 동생들이 간다니까 같이 식사 맛있게 하시고 꼭 미역국 챙겨 드세요. 죄송해요. 아니야. 그동안 잘 챙겼는데 뭘. 걱정 말고 네 몸조리 잘해. 아픈 애까지 보려면 힘들 텐데. 네. 그리고 지금 아빠 통장으로 30만 원 입금해 드렸으니까 동생들이랑 외식이라도 하세요. 전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갈게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를 끊자마자 제 방문이 벌컥 열리는 겁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시모였어요. 알고 보니까 방문 앞에서 제 통화를 엿듣고 있던 시모는 화가 잔뜩 나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일어나 봐. 어머니, 오늘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다음에 얘기하세요. 아니, 나 다음에 못 하겠는데 당장 일어나 보라고. 내 말이 지금 우스워? 그때까지도 영문도 모르던 저는 또 왜 이러나 싶어서 빨리 얘기를 끝내려고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너 지금 백수 주제에 30만 원 어디로 보내는 거야? 너 혹시 우리 아들 몰래 비자금 만들었냐? 오해예요. 그리고 저 지금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말 돌리지 말고 당장 통장 내놔. 앞으로 내가 관리할 거니까 내놔. 백수 주제에 무슨 돈 관리야? 난 이제 너 못 믿겠으니까 내놓으라고. 어디 있어? 가계부랑 다 내놔. 못 믿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지금 우리 아들 뼈 빠지게 밖에서 일하는데 넌 누워서 친정에 돈을 보내? 야, 통장 어딨어? 내놔. 어딜 감히 내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해? 시모는 제가 아버지한테 30만 원을 보냈다는 사실에 격분해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옷장을 열고 옷을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 그런 시모를 말리며 소리쳤어요. 그만하시라고요, 제발.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왜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세요? 어쭈, 이것 봐라. 아프다더니 대드는 것 좀 봐. 저리 안 비켜? 제가 그만하라고 말리자 시모는 저를 옆으로 있는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문턱에 딱 엉덩이 뼈가 찍힌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엉덩이에 큰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하니까 시모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쇼하고 앉아있네. 야, 그래서 통장 어디냐고? 진짜 너무하시네요. 백날 뒤져보세요.
통장이 장롱에 있는지 보시라고요. 시모는 제가 아파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도 아랑곳하지도 않았어요. 통장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뒤지다가 결국에 안 나오니까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내가 통장 못 찾아서 포기할 줄 알지? 반드시 찾아내서 너한테서 내 아들 월급 안 맡길 거야. 알겠어? 제가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쩜 자기 할 말만 하고 시모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서럽고 화가 나는데 정말 움직이기도 힘든 고통에 저는 휴대폰을 들어 혼자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뼈에 실금이 간 상태였어요. 몸도 원래 좋지 않은 상태라 시모가 밀치는 힘에 떠밀려서 넘어진 겁니다. 그때 남편이 제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달려왔어요. 절 보자마자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시모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생신에 보낸 30만 원에도 날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해지겠어. 우주 태어나고부터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잖아. 나 이대로 못 살아. 여기서 선택해. 나야 엄마야. 여보 미안해. 당신하고 우리 아들이 가장 소중한데 내가 너무 방관했어. 정말 미안해. 당신 치료받는 동안 내가 다 되돌려 놓을게. 남편은 저한테 다 바로잡겠다면서 다짐을 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병원을 빠져나간 남편이 무엇부터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용달차를 불러서 시댁에 있는 저희 세 식구 짐을 모조리 다 싣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남편의 행동을 보고 놀라 소리쳤다고 했어요. 정우야, 아니 너 왜 그래? 저 더 이상 여기서 안 살 거니까 알아서 사세요. 아들로서 할 만큼 했는데 어머님은 대체 며느리한테 왜 그러세요? 네? 난 걔가 네 돈을 막 쓰는 것 같아서 그런 거지. 글쎄 친정에 30만 원을 보내더라니까. 그거 제가 보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장인어른 생신인데 아내가 아파서 못 가니까 보낸 거라고요. 뭐? 아니 그래도 그렇지. 3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 큰 돈이요? 그동안 엄마랑 동생한테 제가 준 돈은 작아요? 더 이상 제 아내한테 쪽팔려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엄마 힘으로 대출금 갚고 생활비도 다 벌어 쓰세요. 시모는 짐을 싸는 남편을 말리면서 못 나가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남편은 우주 신발 하나까지 모조리 챙겨 용달차에 싣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사업체에 이삿짐 보관을 부탁하고 집을 알아봤어요. 남편은 그때 여동생한테 우주까지 부탁하고 급하게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원하는 날 여동생 전화를 받고 남편이 그 며칠 사이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원하던 날 저는 남편이 급히 계약한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분명 처음 들어가는 집인데 울컥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낯선 집인데도 내 보금자리가 생긴 것 같아 안도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모와 살면서 그곳이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았어요. 급하게 마련한 집이 비록 고급 아파트도 아니었지만 정말 내 집이다 싶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울면서 들어오니까 남편은 저를 가만히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어. 당신이 항상 씩씩하게 지내서 난 괜찮은 줄 알았어. 더 일찍 마련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우주가 아프니까 나도 경황이 없어서 당신을 미처 생각 못했네. 정말 미안해. 이제 우리 엄마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했어. 앞으로 우리 식구들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장인어른 더 잘 챙겨드리면서 살자. 저는 그날 지난 세월의 서름이 폭발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사한 집에서 단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모를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제 시모와 연을 끊기로 했다는 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시모한테 가장 큰 벌은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모는 용돈의 생활비까지 전부 남편이 해줬지만 이제는 혼자 벌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시모 인생은 고생 시작이었던 거예요. 집에서 놀기만 한 사람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제 예상이 적중하듯 시모는 2주도 안 지나서 전화하더니 애처롭게 제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난 네가 그렇게 넘어질 줄 몰랐어. 아프면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병원에 데려갔을 거 아니야. 제가 아프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요. 사람이면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못해요. 아세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세요? 손주까지 무시하면서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사는데요? 뭐? 따위? 그래도 말이 좀 심하지 않니? 이게 심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들은 말은 안 심하고요? 지금 남편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손주 타령해놓고 손주 제대로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죠. 그런 사람이 한 번 봐달라고 하면 믿어지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무슨 할머니 자격이 있냐고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볼 일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동안 전 쌓였던 말을 털어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시모 전화를 아예 안 받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한테 문자 폭탄이 날아왔어요. 우주가 보고 싶구나. 정말 미안하다.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꾸나. 매일 밤 나 울면서 사주하고 있어. 시모의 이런 절절한 문자에도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시모는 식당 일이나 청소를 하기 싫어서 급하게 사과하는 거였거든요. 그야말로 생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벌써 2년 전 사건이네요. 그동안 사연 채널에서 고부 갈등 사연 많이 들었지만 겪어본 사람만 아는 억울함이 있어요. 듣다 보면 이렇게 심할까 싶은 사연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서로 끝장 보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알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저처럼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응원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정말 힘들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겪어본 사람들만 아는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웃음을 잃지 않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보다 2배로 힘들지만 잘 크고 있는 모습 보면 피로가 사라져요. 제가 힘겹게 가정의 평화를 이룬 만큼 여러분들도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 시골 아버지도 자주 찾아뵙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특히 우주가 시골에 가면 마음껏 뛰노는 걸 좋아해서 자주 가게 되네요. 시골에 가면 남편이 아버지와 술도 한 잔씩 기울이면서 말동무가 되어주니까 든든하답니다. 시모와 신우는 저희가 이사한 집 주소도 몰라서 찾아오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세 식구 오순도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부디 이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다가오는 한가위에도 모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